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다 결단하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냉혈한이 아닌 비견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냉철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랬던 태종도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기만 하는 보통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온나라가 세운 쌍성 총감부를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운 이자춘이 동본면 일대에서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을 때 무예가 뛰어난 아들 이성계는 그 힘을 바탕으로 고려 왕조에도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당시 기승을 떨치고 있던 왜구들을 토벌하며 큰 공을 세워갔고,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태종 이방원은 문과에 급제하여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에는 밀직사 대원이 되어 왕명을 전달하면서 신진 사대부들과 교류를 확대해가며 뒷날 왕조를 바꾸는 역성혁명의 기초를 다져가게 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고려말 정계의 1인자가 되어 이제 모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마지막 걸림돌인 정몽주 등을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의 나이 25세일 때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시의 왕조가 열리고 나서는 정도전 등의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되면서 멸시당하는 시간을 인내해 가야만 했는데요. 태조는 조선이 개국되고 한 달여가 지났을 때 계비 신덕 왕후의 소생으로 10살밖에 안 된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태조의 이러한 행동은 신덕 왕후와 정도전 등의 당시 초기 조선 왕조를 이끌던 세력이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6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있던 태종은 그동안 자신을 제거하고자 해온 정도전 남원 등을 마침내 앞서 제거하고 이복 동생인 이방석과 이방본 또한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는데요.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후 태종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동복형인 이방과를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이 되도록 합니다. 당시에는 세력가들이 모두 사병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조선 건국초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누구든지 세력을 규합해 나라의 권력을 거머쥘 섣부른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이 바로 이 동복형인 이방간 역시 그랬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미 이시왕조의 중앙에는 태종 이방원이 자리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1400년 정종 2년에 제1차 왕자의 난 때 농공행상에 불만을 가진 박포의 이간에 휩쓸려 이방간이 사병을 동원해 개성 시내에서 이방원의 사병과 일대 격전을 벌였지만 패하여 박포는 처형되고 이방간은 동복 형제를 해하지 않으려 한 태종의 뜻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니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해 11월에 정종이 양해하여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이 됩니다. 태종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왕위에 오르기까지에는 아내 온경왕후 민씨와 장인 민재, 그리고 4명의 처남 민무고, 민무질, 민무효, 민무회 등의 도움이 지대했는데요. 조선이 개국되기 10년 전인 1382년 고려 우왕 8년에 지금의 서울 부시정격인 당시 한양 부윤이던 민재의 맏딸 민씨에게 장가들어 매번의 위기 때마다 아내 민씨는 물론 장인과 처남들의 지원을 받았고, 조선이 개국되고 2년 후인 1394년에 폐쇄자된 맏아들 양녕대군을 낳아 또한 외삼촌들의 애정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4년 후인 1404년에 왕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은 자라면서 행실이 멋대로였고
그로 인해 실덕하기를 반복해 언제나 태종과 어머니 온경왕후의 애를 태우기만 했는데요. 때문에 조선 왕조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왕권을 공고히 해야만 했던 태종에게는 못내 지원하지 못하는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어려서 외가에서 자라왔고 그런 세자를 일찍부터 가까이 해온 민무고, 민무질, 민무율, 민무의 네 처남은 계속해 양녕대군의 지근에 머무르면서 태종의 근심을 더욱 크게 키워가게 되는데요. 임금이 될 만한 자질은 보이지 않는 세자와 태종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노출해가는 민무구 네 형제는 태종의 마음속에서 장차 양녕대군이 임금이 되었을 때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결단한 태종은 1410년에 유배가 있던 민무구, 민무질 두 형제에게 사역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고 그 6년 후인 1416년에는 남은 두 형제 민무휼, 민무회도 자진하게 해 네 처남 모두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냅니다. 이렇듯 오랜 고심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정치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태종이었지만 그 아들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아비와 다를 바가 없기만 했는데요. 1405년 태종 5년 7월 9일 왕자가 태어나니 바로 태종과 온경 왕후의 막내 아들인 성녕대군 이종이입니다. 이때 태종은 38세이고 온경 왕후는 40세일 때입니다. 태종이 15세, 온경 왕후 민씨가 17세일 때 두 사람은 혼례를 치렀는데요. 공교롭게도 2년 먼저 태어난 온경 왕후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2년 먼저 앞서갔으니 두 사람 모두 똑같이 55년의 인생을 살다 이승을 떠나갑니다. 태종은 온경 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요. 태종과 민씨는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 성녕대군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당시 세자인 맏아들 양녕대군이 11세, 둘째 효령대군이 9세, 셋째 세종인 충녕대군이 8세일 때이니 바로 위의 형인 세종과는 8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양녕이 세자로 책봉되고 다음 해의 일입니다. 성녕대군이 9세 된 해인 1414년 태종 14년에 중앙군사 조직 5위의 종삼품 벼슬인 대호군 성옥의 딸을 맞아 혼례를 치렀지만 태종은 막내 아들 성녕을 궁밖에 집으로 내보내지 않고 궁궐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옆을 떠나게 하지 않고 일상의 낙으로 삼아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삶의 필연인가요? 4년 후인 1418년 태종 18년 1월 26일 천연두에 걸린 성녕대군의 병세가 위독해지니 그간 막내 아들 성녕의 병세를 살피느라 식음을 거르고 정사 살피기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있던 태종은 마음이 더욱 급박해져 성녕대군의 장인이 성옥을 흥덕사로 보내 기도하게 하고 길흉을 점치게도 하며 노심초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10의 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4일 태종과 민씨의 간곡한 기도가 보람없이 성녕대군은 13세의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비록 어려서도 총명하고 슬기로웠으며 항상 단정하고 올바른 품행에 공손하고 온순하여서 태종과 온경왕후 민씨가 지극히 사랑해 언제나 궁중에 있게 하며 떠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때 세종인 충녕대군은 의용과 함께 밤낮으로 아우 성냥의 옆을 떠나지 않고 의학설을 연구하며 스스로 약이 되는 재료를 찾아내어 치료하고자 노력을 다해 그를 지켜보던 태종과 민씨는 충녕의 진심된 마음에 위로받기도 합니다. 온경왕후 민씨의 내 아우 모두에게 사역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으니 태종과 정비 민씨의 관계가 편안할 수 없는 상황에 막내 성녕대군은 나이 어려 아직은 품 안의 자식으로 태종과 민씨 모두에게
비어가기만 하는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숨지기 석 달 전 즈음 태종이 예조의 명에 한 무덤에 합장하는 제도를 살펴 아랠 것을 명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중궁과 합장할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훗날 자손들이 성묘할 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 속히 예전의 법식을 살펴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무덤 만들 곳을 찾아 수목을 심고 죽어 누울 곳을 준비하고자 한다. 성령대군 이종은 형들과 누나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허물없이 순박하였고 글 배우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활 시인은 즐겨 당겼지만 달리 좋아하는 놀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대군이 숨을 놓아버리기 전부터 곡기마저 끊고 애통해하던 태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말합니다. 성령이 놀던 곳을 차마 더는 못 보겠다. 지금의 병구가 이 궁전 때문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실로 평안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유후사로 이어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한 마음과 가슴에 쌓여 풀어낼 수 없는 정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기억을 떨쳐낼 수 없어 개성에 있는 유후사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임금이 장시간 궁을 떠나 있을 때는 시위할 군사를 편성하고 각 관할을 나누어 따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태종이 나를 이어 계속해 끼니를 거르자 대신들이 엎드려 아뢰입니다. 전하께서는 대군이 병에 든 이후로 여러 날 동안을 마음을 다해 애를 태우셨는데 이제는 또 슬픔에 몸을 해치며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중군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심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청하건대 큰 마음으로 슬픔을 누르시고 조금이라도 수라를 드소서. 성령이 알아놓은 뒤로는 여러 날 동안 내가 옷을 벗고 자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는 저승과 이승으로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 비록 내가 끼니를 잊고자 해도 그 얼굴이 눈에 남아 아른거리니 잊을 수가 없다. 중궁은 옹경왕후 민씨입니다. 태종의 기운이 날로 기울어 가자 며칠이 지나 대신들이 다시 아릅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옹기를 잃어 편찮게 되셨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드신다 해도 어찌 옹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비록 부모의 상사라 해도 병이 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예로부터의 제도입니다. 평상시라 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가 허해지는데 더군다나 여러 날 동안 수라를 드시지 않았으니 원하건대 고기를 드소서. 경들의 말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단점이다. 어찌 앞으로 고기 먹을 날이 없겠는가? 옹경왕후 민씨와 함께 한양을 떠난 태종은 이틀 후 개성 유후사에 도착해 경덕궁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령대군이 숨지고 11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사저입니다. 성령이 숨진 지 35일째가 되어서야 그동안 한사껏 거부하던 고기 반찬을 수라상 위에 올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동안 한양에는 세자 양녕대군이 남아 임금이 자리를 비운 서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세자의 장인인 병조판서 김한로는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는 세자로 인해 연일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자 양녕이 어린 시절 외가에서 귀움만 받으며 자라서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울 줄 알며 안하무인하는 행태는 아버지 태종의 위세에도 꺾이지 않고 끝을 모르기만 했습니다. 장인인 김한로와 장모를 자신 주색잡기의 하수인으로 부릴 만큼 무례함과 같은 행동을 뉘우침없이 반복하기만 했는데요.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지신사는 도승지로 정삼품 벼슬입니다. 이전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공안에 들였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는데 어느 날인가 청평군 궁주와 평양군 궁지 등이 와서 중궁을 볼 때 내가 마침 들어갔더니 평양군 궁주가 말하기를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하여 중궁이 놀라며 말하기를 누구의 아이더냐 하니 궁주가 말하기를 어리가 낳은 아이입니다 하였다. 어리는 이미 쫓아냈는데 김한루의 처가 김한루의 말을 들어 여종이라 칭하고 대궐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청평군 궁주는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이고 평양군 궁주는 태종의 차녀 경정공주인데요. 세자 양령이 장인 김한루를 시켜 쫓아낸 어리를 태종 몰래 다시 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태종이 이어 말합니다. 세자가 어려서부터 우람하게 생겨 장차 학문을 깨우치면 나라를 맡길 만할 것 같아 항상 가르치고 이끌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학문은 멀리하고 방자함이 날로 심해지기만 하다. 이전의 임금 중에는 세자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두어 바꾸기도 하였고 참소하는 말을 듣고 패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런 일들을 교훈삼아 그리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기만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태조께서 늙고 어진 큰 인물이 되어 나라를 여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손자에 이르러 벌써 이와 같이 되었으니 장차 어찌 해야겠는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태종이 두 눈에서 마치 눈물을 샘솟아내듯이 흘리면서 잠시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 목맨 소리를 가다듬어 말을 이어갑니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특별한 아들이었다. 매번 중국 사신에게 술자리를 베풀 때마다 중국 사신 황엄 등은 성령을 바라보고는 매우 친밀하게 대하곤 했다. 장차 바르게 성장시켜 늙어졌을 때 위로 삼아 바라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불행히도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는가. 태종은 또다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조말생이 아뢰입니다. 세자가 학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인배들하고만 어울리니 대수실로 모두 실망할 뿐입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김한루의 죄를 다스려 뒷날을 경계하소서. 불의한 세자로 인해 지금까지 죄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아직은 오직 가르쳐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니 그대와의 말은 누설하지 말라. 최측근인 지신사 조말생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먼저 넌지시 귀뜸해둔 것인데요. 이 시기 태종은 51세, 온경왕후 민씨는 53세일 때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의 죽음은 태종과 민씨에게 있어 인생의 마지막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한경으로 돌아가는 영의정 유정형이 좌의정 박은을 전송하면서 내구마 한 필씩을 내려주고 태종이 말합니다. 개성을 개경, 한성 즉 한양을 한경이라 하여 양경이라 불렀는데요. 내구마는 임금의 필요를 위해 기르던 말입니다. 경들은 이 말을 타고 양경을 왕래하라. 전하의 베푸심이 이와 같으니 만약 이 말을 타고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지난날 간신 구정수의 일이 드러났을 때 나라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황희를 불러 구정수의 악행과 세자의 실덕을 모두 말했는데 황희가 대답하기를 구정수의 행위는 매나 개의 소행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세자의 실덕함은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하며 두 번씩이나 말했을 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김한루가 세자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큰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음모하여 몰래 어리를 다시 바쳤으니 이 두 사람의 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바깥에 드러내지 않고 참으면서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니 두 경은 마땅히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만약에 그래도 세자가 끝내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니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좌의정은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영의정은 이미 늙었다.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것이니 두 경은 마땅하게 처신하라. 김한루와 황예의제는 숨겨두고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바르게 잡아 뒷일을 엄중히 하소서. 아직은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두고 보는 것이 옳다. 세자 양령의 나이 24세일 때입니다. 성령의 죽음으로 어렵게 마음 한쪽을 정리해 가던 태종은 이미 또 다른 단호한 마음도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요. 장차 임금이 될 세자에게 그 비위를 거슬러 누구도 쉽게 양령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 지신사와 영의정, 좌의정에게 미리 언급한 것은 결국 세자를 폐하게 되었을 때 황희와 김한로처럼 세자를 감싸고 돌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해둔과 동시에 일이 중간에 새어나가 잘못을 때에는 그 목숨을 내놓게 될 것 또한 다짐한 것입니다. 구중수는 1410년에 민무구와 민무질이 1416년에 민무휼과 민무회가 자진해 세상을 떠나가는 사이에 자신의 두 형 구종지, 구종유와 함께 뒷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자 양령에게 궁을 넘나들면서 아첨하며 향응을 베풀어 세자의 주색놀이를 도맡아 오다 마침내 두 형과 함께 참수당하게 됩니다. 1418년 태종 18년 5월 10일 아버지 태종의 탄일을 맞아 세자 양령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와 있을 때 태종은 지신사 영의정 좌의정에게 누설하지 말라 했던 곽선의 첩 어리에 관한 일과 더불어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마침내 터뜨리며 말합니다. 일에 관계된 모두를 마지막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달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궁에 들었으나 내가 알고 즉시 내쫓았다. 그런데 김한루의 어미가 숙빈을 보고자 궁에 들어올 때 어리를 몰래 데리고 들어와 아이를 갖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고자 꾸민 일이었던가? 아니면 세자에게 굽혀 따르고자 했던 일인가? 듣자 하니 성령이 죽었을 때 세자가 궁 안에서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하니 친동생의 죽음을 당해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와 같다면 그것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세자에게 오늘과 같이 하는 것은 왕실과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뿐이다. 세자의 친동생이 셋이었으나 이제 한 아들은 죽었다. 장자 장손에게 나라를 잇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법도이거늘 나는 이제와 다른 마음이 없으며 만약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음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부인은 지아비의 부모를 중하게 생각해야 하거늘 숙빈이 비록 지아비의 뜻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어찌 나의 뜻은 알지 못했는가? 어리를 몰래 들이다니 나는 매우 잘못이라고 여긴다. 숙빈은 김한루의 딸로 세자비인인데요. 태종이 내관을 불러 명합니다. 함경에 가서 숙빈을 아비집으로 내보내라. 어리 또한 세자빈과 함께 김한루의 집으로 내쫓깁니다. 이어 함경에 있는 김한루를 즉각 소환해 그 잘못을 추궁하다 일단은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이 일이 잘못되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태종은 세자 양령에게 홀로 말을 타고 함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또 함경에는 세자가 세자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할 것을 명하는데요. 길을 가던 세자 양령이 대자암에서 불공을 들이고 개성으로 돌아오던 충녕대군을 길 위에서 만나자 성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리에 관한 일은 반드시 내가 고했을 것이다.
그 말에 충녕대군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요. 충녕대군이 불공들인 대자함은 동생 성녕대군의 묘를 위하여 지은 절입니다. 서로 헤어져 4, 5리쯤을 가고 있을 때 세자를 홀로 돌아가게 한 태종이 그래도 걱정스러웠는지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해 세자의 호위를 맡은 별감이 급히 말을 달려 그 명을 전하니 세자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세자가 태종 앞에 이르니 태종은 다시 세자를 크게 책망하였고 자리를 물러나온 세자가 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 아뢰고자 했으나 말이 거칠고 부도해 애써 화를 누르고 있는 태종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걱정한 충녕대군이 힘써 막아섰지만 그래도 세자가 고집을 수그리지 않자 충녕이 세자의 소매를 잡고 반복하여 지극하게 충고를 다하니 그때야 세자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태종과 마주하여 학문과 무예에 대해 논하던 세자가 말합니다. 충녕은 용맹스럽지 못합니다. 태종이 그 말에 대답합니다. 비록 용맹스럽지 못한 것 같지만 큰 일이 있을 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단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냉철한 판단과 결단으로 모든 이익을 넘어서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져온 태종인데요. 그러나 자식을 앞에 두고는 한 번 세웠던 의지를 뒤로 물리기를 반복하는 마음 약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성녕대군이 숨을 거둔 후 3개월 내의 시간만 흘렀을 뿐 성령에 대한 기억에서 멀어지기 위해 온경왕후 미씨와 함께 개성으로 몸을 옮겨왔지만 여전히 몸을 떨쳐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태종이었는데요. 그래서였던가요? 홀로 한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가 그 말머리를 돌리게 한 태종은 세자가 개성으로 올 때의 호위 행렬을 그대로 거쳐 양령을 다시 한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또한 양령을 세자 전에 들이지 말게 한 전일의 명도 철회하는데요. 더불어 세자의 잘못은 낮추고 대신 그 책임을 장인인 김한로에게 돌리며 말합니다. 어리가 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오직 김한로의 간사하고 음흉한 깨였으니 세자의 잘못은 적다. 김한로는 죽산에 부처하고 그 아들 김경재는 과천 조모의 집에 안치하라. 만약 서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잘못에 비해 김한로에 대한 처벌도 낮추어 이를 더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자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틀 후 하루 만에 급히 말을 달려 한경에 도착한 세자 양령이 다른 곳도 아닌 어리가 있는 숙빈의 집을 찾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자 노한 태종은 사람을 보내 세자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중궁과 너희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나 또한 법대로만 처치하지 못해 너희 장인만 가벼운 죄를 받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장인이 아직 귀향길을 떠나 한강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내가 또 깨닫지 못해 즉시 세자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숙빈의 집에 들어가 어리를 만났으니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이란 말인가? 너는 어찌하여 왕실과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불효하는 것인가?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을 또다시 고쳐잡은 태종은 세자빈 숙빈을 도로 세자전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명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을 것이니 비록 후회한다 하여 돌이킬 수 있겠는가? 세자가 하루속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스스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흔적을 내가 알도록 하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세자 양령이 아니었는데요. 세자의 스승인 빈객들이 울며 하소연하면서 항문할 것을 말해도 마이동풍이기만 합니다. 마침내는 태종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분을 참지 못하는 글을 써서 내관으로 하여금 전하게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서슴지 않고 도발합니다. 전하의 시녀는 모두 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모두를 중하게 생각해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내 여러 첩은 내보내어 그들의 슬피 우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는 나라 안에 가득하니 어찌하여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마치 아들이 아비를 훈계하듯 하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적은 안에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복음을 통한 절대적 근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세자 자신의 유흥과 여인에 대한 욕망을 오직 태종의 뜻에 따라서만 왔지만 한나라 고조는 여색을 좋아했어도 천하를 통일했고 진왕, 광은 어질다고 칭송받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세자 자신이 한나라 고조처럼 세상에 이름을 알려 결국에는 크게 효도하게 될 것을 어찌해서 아버지 태종은 모르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리 한 첩을 내쫓으려 하다가는 잃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은 적을 것이라 하면서 장인 김한노의 일을 아버지 태종이 폭로했으니 그로써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세자빈 숙빈이 잉태했음에도 죽조차 먹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탈이라도 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성의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해왔으니 이제는 임금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세자 양양이 글을 올리며 기대했던 것처럼 그 기세가 통한 것인가요? 태종이 좌의정 등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자의 글을 보니 그 잘못되어 있는 형세가 가르치기 어렵겠다. 경등은 이미 사부의 직을 겸임하였으니 서로 의논하여 잘 이끌도록 하라. 나는 관대하게 그 여자를 돌려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이 아이는 변하기가 어렵겠다. 그 말하는 형세를 보아하니 정사를 주관하는 날에는 사람들에게 미칠 화복을 예측하기 어렵겠다. 관용을 베풀어 어리를 돌려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1418년 태종 18년 6월 2일 어제까지만 해도 세자 양양에게 어리를 되돌려주고 관용을 베풀 것을 말했던 태종인데요. 그러고는 내관을 세자전으로 보내 빈객과 세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한 태종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않으려 하는 것이냐? 부자 사이에 어찌 매로 가르치겠느냐? 이제 너의 글을 보니 또한 생각이 없는 글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학문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 날마다 사부를 가까이 하여 교훈이 될 말을 청해 듣도록 하라. 태종의 교지를 전한 내관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개성에 있는 태종과 대신들의 태도는 급변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사전에 준비되었던 듯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가게 되는데요. 태종이 명합니다. 세자 이제가 간신의 말을 듣고 여색에 빠져 불의를 자행했다. 만약 후일에 살리고 죽이는 고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 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러 재상은 이를 깊이 살펴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임금이 선언하자 세자 양령을 폐하라는 백관의 상소가 줄을 이어 올라오고요. 다음날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로 나가게 하고 21세 된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태종은 통곡하며 울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 이내 명합니다. 이와 같이 큰일은 시간이 지체되면 반드시 사람이 다치게 된다. 속히 명을 바깥으로 알려 모두가 알도록 하라. 이어 무언가를 생각한 듯 다시 말합니다. 중궁이 성령대군이 생을 다하고부터는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더욱이 이번 일까지 더하게 되었으니 이제를 가까운 곳에 두고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이제를 사제로 내보내 잠시를 지체하다 보내도록 하라.
서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으로 장소를 정했던 것인데요. 폐쇄자된 신분에 잠시라도 서울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에 장소를 광주로 바꿔 폐쇄자 양령을 안치하게 합니다. 한 달여 후 이미 세자 충녕대군에게 전이할 뜻을 세운 대원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대소신료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러하며 어찌 나란 일을 제대로 살필 수가 있겠는가. 태종이 세자 충령에게 양해할 뜻을 말해가자 대원들이 더불어 눈물을 흘리니 태종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는 것이냐. 신화된 도리로 이와 같은 예가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밖으로 쫓겨난 대원들이 문 밖에서 아릅니다. 춘추가 한창이시고 옥체에 병안도 없으신데 이제 세자에게 정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때 어찌하여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1418년 태종 18년 7월 27일 원경왕후 민씨를 6일 먼저 서울 함경으로 돌려보낸 태종도 서울을 떠난 지 5개월여가 지나 돌아옵니다. 12일이 지난 태종 18년 8월 8일 이미 세자 충령에게 양해할 뜻을 말했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과 대원들을 불러 말합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태종의 심경을 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깊은 슬픔에 한 번 꺾인 기세는 다시 추슬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태종의 나이 51세일 때입니다. 내가 제위한 지 이미 18년이 되었다. 나에게는 오래된 병이 있는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이제 세자에게 양해하고자 한다. 무인년의 일은 경들도 다 아는 바이지만 그때의 일은 죽음을 면하고 살고자 한 일이었다. 그때 태조께서 치우쳐 사랑하던 두 아들을 잃고 마음 태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비록 내 몸은 나라의 임금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뵙지 못할 때에는 왕위를 헌신 버리듯 버리고 한낱 필부가 되어 조속으로 문안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표하고자 생각하기도 했다. 태종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태종을 포함한 6남을 두었고 후처인 계비 강씨에게서는 세자가 된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본을 두었는데 당시 태조의 신임을 받아 실권을 잡고 있던 정도전 일파는 세자 이방석으로의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그동안 배척해오던 이방원 등이 유지하고 있던 사병들마저 해산시켜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요. 무인년의 일은 태종 이방원 세력이 그의 큰 위협을 느끼고 먼저 정도전 일파와 세자 이방석과 이방본을 제거한 제1차 왕자의 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숨지고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그동안 하늘의 중앙에 떠 언제나 세상을 비추고 있던 해가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표정에 느닷없이 퍼져나오는 날벼락 같은 소리에 이전의 말은 이미 지나간 것인 줄 알고 있던 지신사와 대원들이 놀라 그저 두 눈만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태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중궁의 병이 심상치 않고 나의 병도 다시 도지고 있다. 양양이 스스로 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세자의 주위에 있다가 배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기회를 엿보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양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과 종묘에 거하였으니 이 일은 신하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이한 후에도 내가 재상들과 함께 임금을 도와 일을 살필 것이다.
그대들은 이 일에 대해 간쟁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기록해 대신들에게 전하여 나의 뜻을 알도록 하라.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태종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지신사와 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나가 의정부와 육조 등에 이 사실을 알리니 삼정승 등 대신들 모두가 옳지 않음을 아뢰자 태종이 그것을 막아 말합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이하는 것이니 신하가 간쟁할 일이 아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되었다. 다시 말하지 말라. 정오가 되어 의관을 갖춰 입은 태종은 지팡이를 짚어 걸으며 보평전으로 몸을 옮깁니다. 보평전은 임금이 평상시에 진무를 보던 곳인데요. 보평전에 자리한 태종이 승정원에 명합니다. 오늘 개인할 일이 있으니 속히 국보를 가져오라. 개인은 국보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국보를 찍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대원 등이 소리내어 울면서 문 밖에 다다르니 태종은 문을 닫게 하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 세자 충녕대군을 부르게 한 태종은 다시 국보를 가져오라고 재촉하는데요. 그의 대신들 모두가 문을 밀치고 들어가 보평전 앞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목놓아 통곡하면서 양해할 뜻을 거두기를 청하고 국보를 붙잡고 보평전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합니다. 임금이 명하는데 신하가 그 명을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태종의 호통에 국보를 태종 앞에 갖다 바치고 영문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세자 충녕대군이 견문으로 들어가 다다르니 태종이 말합니다. 얘야, 국보를 줄 테니 바꿔라. 놀란 세자가 엎드린 채로 일어나지 않으니 태종이 세자를 잡아 일으켜 국보를 전해주고는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황한 세자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국보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태종을 지극한 정성을 다해 만류하고 백관 모두 통곡하며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데요. 그의 태종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국왕과 마주하여 앉았으니 겸들은 다시 청하지 말라. 세자 충녕대군을 궁에 머무르게 한 태종은 연하방의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국보를 세자에게 넘겼으니 임금이 거처하는 자리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여전히 백관들이 통격하며 복위할 것을 청하자 밤이 되어 태종이 말합니다. 나의 뜻을 말한 것이 이미 두세 번에 이르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효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도 번거롭게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 신료들의 청을 들어 복위하고자 한다면 나는 앞으로 제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 태종은 이어 양 손바닥을 마주잡아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다시 복위하지 않을 뜻임을 나타내며 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천지와 종묘에 맹세하며 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하겠느냐. 그의 세자 충녕대군 또한 태종의 뜻을 받들게 되는데요. 전유할 뜻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문 겉면에 상정개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본 태종이 말합니다. 상정개탁은 상소를 올릴 때 밀봉한 겉면에서 반드시 임금 앞에서 열어볼 것을 알리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임금의 자리를 불러놨는데 상정개탁이라 하면 무슨 말인가? 상황정개탁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살펴보겠다 하고는 그 소를 물리치게 합니다. 이날 저녁이 되어 온경왕후 민씨 또한 태종이 가 있는 연화방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이틀 후 1418년 태종 18년 8월 10일 세자 충녕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하니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이입니다. 태종이 명합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친히 듣고 결단하겠다. 또 나라의 큰일은 의정부와 육조가 사정을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시행하고 나 또한 그 결정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것이 옳겠다. 세종이 즉위하고 한 달여 후 이제 태종은 상왕이 되고 온경왕 후 민씨는 대비가 되었는데요. 둘째 아들 효령대군과 대신 대원들과 잔치를 벌여 밤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태종이 모두를 돌아가게 한 다음 대원들만을 남게 하여 한숨배를 더하며 말합니다. 내가 내전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정비의 슬픔이 지나쳐 병이 되어 있으니 경들과 잠시 더 머무르며 슬픔을 덜고자 한다. 정비는 대비가 된 온경왕 후 민씨입니다. 민씨는 맏아들 양령을 폐쇄자 하는 것을 만류하고 양령을 폐한 후에도 먼 곳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곡히 원하기도 했는데요.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에 이어 양령이 폐쇄자 되어 궁 밖으로 나가게 되니 민씨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가게 됩니다. 세종과 삼장승 및 육조판서, 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태종이 다짐해 두듯이 말합니다. 듣자 하니 경들이 주상에게 청하기를 이방가는 나의 온수이니 복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그 복수란 것을 내가 할 수 없어 하지 않았던 것이던가? 내가 제위한 지 19년이었는데 어찌 내가 하지 못해 후대에서 하라고 넘겨준다는 말인가? 100년 후라면 알 수 없는 일일 테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이 바로 위 동복형인 이방가는 제2차 왕자인 한때 태종을 제거하려 공격했지만 패했고 태종은 동복형제를 해칠 수는 없다 하면서 유배 보내는 것으로만 일을 마무리 지었던 것인데요.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자 그 뜻을 살피고자 사헌부에서 세종에게 이방간의 처벌을 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좌의정 박은등이 아뢰입니다. 양령을 가까운 곳에 거처하게 하시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의 힘없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려내리며 태종이 말합니다. 아비와 자식 사이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항상 보고 싶거늘 어찌 먼 곳으로 내쫓을 수 있겠느냐. 원하건대 크게 생각하시어 인정 어린 마음을 버리소서. 이어지는 상황에 세종도 눈물을 흘리고 낯빛이 어두워진 태종이 말합니다. 우리 부자 사이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굳어지려는 분위기에 대원 성엄이 술을 올리니 태종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를 보니 성령이 생각난다. 성씨 일문은 온종공신이라 할 만하다. 성엄은 막내 성령대군의 부인 성씨의 큰아버지인데요. 온종공신은 왕을 지근해서 보좌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성령대군으로 인해 그만큼 친근감이 크다는 뜻으로 실제로 태종은 성씨 일문을 온종공신에 준해 대우할 것을 세종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 좌의정 박은이 온경왕 후 민씨가 대비된 것을 할애하는 잔치를 올릴 것을 아뢰니 태종이 말합니다. 대비가 연이어 세 아들을 잃었고 또 성령이 숨졌는데 양령마저 이렇게 되었으니 괴로움에 지쳐 병이 되었기 때문에 할애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또 공비가 여러 부녀를 거느리고 와 문안할 것이니 나 또한 주상과 함께 내전에 들어가 잔치를 베풀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다. 태종과 민씨 사이에는 생존한 사남 사녀 이외에 일찍이 숨진 세 아들이 더 있었는데요. 공비는 시몬의 딸 소나옹의 심씨입니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양위하면서 세종이 장년이 될 때까지는 병권만은 자신이 총괄할 것임을 확언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태종의 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일을 상황전에는 보고하지 않고 주상전에만 아뢰는 잘못을 범한 후 시몬의 아우 심정 등의 언행이 밀고되어 붙잡혀온 심정에게 고문을 가하자 견디지 못한 심정이 자백하기를 형 시몬이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형이 말이 옳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마침내 시몬이 이에 연루되어 그나마 임금의 장인일 까닭으로 사약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세종이 임금인 만큼 당연히 군령도 임금인 세종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요. 태종의 명을 거역한 불경죄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처남들이 민복은 내 형제에게 그랬던 것처럼 태종은 왕권에 틈이 생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비 시몬의 죄가 딸인 공비에게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 또한 분명하게 합니다. 이후 시몬은 세종의 아들 문종대에 이르러 관작이 복구되고 시호 또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폐쇄자 양령의 거취 문제는 언제나 조정의 문제였는데요. 멀리 내치기를 청하는 신하들의 청에 태종이 말합니다. 내 어찌 부자의 정만으로 감히 국론을 어기려 하겠느냐. 그러나 대비의 몸이 다만 뼈뿐이니 그 삶이 오래되지 않을 것 같아 먼 곳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다. 많은 슬픔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온 대비 온경왕후 민씨인데요. 그로 인해 피폐해진 마음과 몸이 성령대군의 죽음으로 더 이상 기운을 얻지 못하고 쇠잔해져 가기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령대군이 숨지고 2년 4개월여가 지나간 1420년 세종 2년 6월 6일 학질에 걸린 대비의 병세가 마침내 심해져 가자 평민복장을 한 세종이 황관 2명, 시녀 5명, 노비 14명만을 따르게 하고 양령 효령대군과 함께 대비를 모시고 깊은 밤을 틈타 은밀하게 빠져나가 개경사로 향합니다. 개경사를 대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피병소로 삼은 것인데요. 귀신을 피하기 위해 시위하는 군사들조차 알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호위하는 무사도 없는 상태였고 태종마저도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개경사는 태종이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절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태종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야지 등을 옮겨 다니며 대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세종은 문을 닫아놓은 채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끼니를 걸러가며 대비의 탕약을 살피면서 극진하게 간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가까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 대비의 병세가 조금 호전된 듯하여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러기를 며칠 후 대비 온경왕후의 병세가 다시 악화하고 1420년 세종 2년 7월 10일 온경왕후 민씨는 55세의 나이로 마침내 그 생을 마감합니다. 세종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이 되어 온경왕후를 부르면서 매우 서럽게 통곡하니 태종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며칠째 음식을 거른 세종에게 다가가 미움이라도 들기를 권합니다. 3일 후 저녁에 큰 비가 와 상주인 세종이 있는 곳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전혀 꼼짝을 하지 않자 대원들이 모두 황급히 아뢰입니다. 작고 좁은 이곳에 바람과 비가 들이치니 어찌 지존의 몸으로 습한 이곳에서 밤을 지새려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대비의 영혼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왕께서도 이 사실을 들으시면 또한 반드시 놀라 마음 아파하실 것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리를 옮기소서.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어머니의 병환이 나아지기 바랬지만 그 마음이 닿지 않아 이에 이르렀으니 내 몸이 죽고 사는 것은 감히 돌아볼 바가 아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우니 대원들 또한 울며 거듭 청하였지만 단지 얇은 돗자리만을 깔 뿐이었는데요. 1398년 태조 7년 8월 26일 세자 이방석을 옹유한 정도전 남은 등의 일파가 그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 왕자들이 유지하던 사병을 없애고
후한을 제거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태조 이성계의 병세가 악화하여 정한군 이방원을 비롯한 동복 형제 등이 궁에 들어와 안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우 민무질로부터 바깥 정세를 전해들은 정한군 부인 옹경왕후 민씨가 급히 사내중 소군을 불러 다급히 말합니다. 내가 속히 대궐에 들어가 공께 빨리 나오시도록 청하라. 여러 군께서 모두 모여 계신 자리인데 노비가 감히 무슨 말로 고하겠습니까? 내가 가슴과 배가 너무 아파 위급하다고 달려가려면 분명 공께서 즉시 나오실 것이다. 태종이 31세, 옹경왕후 민씨가 33세일 때인데요. 즉시 집으로 돌아온 정한군 태종이 부인 민씨, 민무질과 함께 선체로 사세에 대해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다 일의 형세에 큰 불안을 느낀 부인 민씨가 정한군 태종의 옷자락을 잡고 궁에 들어가지 말 것을 청하자 태종이 말합니다.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해 골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더군다나 다른 형제들 모두 궁 안에 있거늘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하오. 만약 이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마땅히 나와 군사를 일으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것이오. 그의 정한군 태종이 밖으로 향하자 부인 민씨가 따라 나오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